그래서 이분은 3억 원을 증여를 했는데 이거 하나로 추징받은 게 3억 2천만 원이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험할 일 자체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경우가 뭐냐면요. 제가 한 6, 7년 전에는 상속세 강의는 대부분 CEO 분들 최고위 과정이나 이런 데서만 들어왔었는데 요즘 제가 강의를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강의를 할 때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곳에서도 몇백 명씩 와서 들으세요.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지식들이 약간 상식화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지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상속세는 신고 세목이 아니다. 결정 세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고서 넣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 신고서를 기반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쉽게 내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그다음 상속재산이 5억 원이 넘어가면 대부분 세무조사래요. 난 세무조사 안 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조사를 자체 조사로 끝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을 세무서에서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왜냐? 금액이 낮으니까. 근데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5억이 넘어가면 이건 봐야지 이럴 수 있어요.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과 5년 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라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매각 금액이나 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돼 있어요. 5억 원밖에 없었지만 돌아가시기 전날에 100억을 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몇 억이죠? 105억이에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그 다음 상속인들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서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상속인 이외의자 누가 있죠?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까지 계좌 내역을 5년치 걸 다 봅니다. 그러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증여 내역, 이체 내역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증여였는지 아니면 돈을 빌려줬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는 받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계좌 오픈해 보면 9년 전에 내가 결혼할 때 알고 봤더니 전세자금 2억 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계좌 내역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10년치에 대한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 난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계좌 막상 열어보면 다양한 거래 내역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하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으면 그걸 알아내야 될 거잖아요. 채권으로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년치 그리고 5년치에 대한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걸 다 보고 소명 요청을 할 거기 때문이죠. 제가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포착된 적이 있었어요. 증여를 3억 원을 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증여세 안 냈잖아요. 그 3억 원에 대한 원세액이 나와요.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 안 하셨죠? 그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이제 개정이 될 때마다 다른데 대부분 연마다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거의 10년치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한 120% 쌓여요. 자, 그러게 증여세를 내야 돼요. 다시 이게 상속세로 얹어집니다.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셨죠? 그럼 과소신고에 대한 원세액을 내야 되고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10%를 내야 되고 그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또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억 원을 증여를 했는데 이거 하나로 추징받은 게 3억 2천만 원이셨어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게 됐을 때 그 타격이 엄청 클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차용증을 부모 자식 간에 쓰냐 이러셨는데 요즘은 그냥 당연하게 쓰십니다. 왜냐? 증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소명을 할 때. 자, 그럼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빌리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어요. 생활비 나한테 받고 있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에게 20억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면서 차용증 썼어요. 그리고 자녀가 그걸로 부동산을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이걸 과연 빌려준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빌렸다라고 할 수 있는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게. 그리고 합리적 경제인이면 20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3%입니다. 무이자로 그걸 빌려준다?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 차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린 거다라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세무사님 빌린 거라 치고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상 믿어줄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용증에 적힌 채무 변제 내역이나 원리금 상환, 기한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세금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돼요. 차용증만 쓰고 계좌이체 내역 하나도 없으면서 나 돈 빌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겠죠. 현실성 있게 그런 걸 믿을게 하려면 계좌이체 내역을 똑같이 만드셔야 된다는 걸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망각하는 게 뭐냐면 한 1, 2년 내역 만들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근데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줬다. 그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부모님한테 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통장 메모를
기록을 해야지만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4.6%입니다. 실제로 법에 정한 4.6%랑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는 이자도 좀 싸게 있으니까 그것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내역을 아무리 가족 간이지만 10만 원이라도 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면 증거 법정주의예요. 증거가 있으면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차용증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입증을 하시는 분들은 공증을 쓰기도 해요. 공증 쓰고 확정일자 받거나 아니면 진짜 극단으로 나아가면 근저당권 설정도 합니다. 제가 지금 자산관리하고 있는 분은 근저당권을 걸어요. 그분은 증여로 오해받는 게 더 큰 세금적 위험이 되니까 그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자를 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해요. 원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을 때 27.5%의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진짜 큰 돈을 아버지에게 빌린 분들은 나 이거 증여면 위험해요. 안 돼요. 증여세가 더 나가요. 해서 무조건 빌린 걸로 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디테일함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담당자도 아니 이자 내역도 없고 원금 상환한 것도 몇 년간 3년간 하나도 없는데 이걸 저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이제 빌려주고 다시 갚았다. 그리고 나서 조사가 나오면 이 둘 다 내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빌려주고 그 사이에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갚았다?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조사 나오니까 허겁지겁 갚았네. 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황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조사가 언제 나오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언제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자금을 받는 거 왜 받으세요? 간단하잖아요. 대부분의 요인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살 때세요.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살 때 주택 같은 거 살 때나 토지 살 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 쓸 때 내가 이 돈 어디서 났는지 다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자금 자체가 어디서 났느냐? 부모님한테 났습니다. 조사 나오면 바로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차용증도 안 써, 이자 준 것도 없어. 근데 조사는 6개월 있다 나왔는데 하나도 이체 내역 없어. 그러면서 나는 빌렸어 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먹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전세금으로 쓸 거야, 임대 보증금으로 쓸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요. 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그 다음 월세 3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를 하는데 그 내역이 어디서 났는지도 사실 과세관청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소득으로는 도저히 이걸 마련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났을까라고 해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생활비로 주장을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 생활비라는 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만 비과세가 가능해요. 요즘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엄마 카드 주자. 그거 쓰시게 되면 사실은 징여예요. 왜냐? 난 이미 소득을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받아요? 부양의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겁니다. 그거를 막 받아놓고 재산을 축적한다거나 부동산 아니면 주식, 자동차 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생활비가 아니죠. 생활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가액이에요. 뭐 월 1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이 있냐? 기준 없습니다. 결국 월 1000만 원이어도 내가 어차피 생활비로 소비성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월 300만 원이지만 그걸 배우자에게 줬는데 배우자가 그걸 통해서 주식을 차곡차곡 해서 자산을 형성했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죠.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활비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과세 항목 중에 이제 병원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어요. 대학교 교육비가 높으니까 그 교육비를 줄 수도 있는데 그 교육비를 막 4년치 걸 한 번에 받아버린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계속 무료 상담을 하는 이유가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좀 지식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시고 마인드가 조금씩은 바뀌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적으로도 저도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많은 것들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인 게 몇 개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좀 책도 좀 마련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책으로 또 만나 뵙고, 다음에 또 책이 나오면 그때 또 라이프링크 스튜디오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모멘텀을 응원합니다. 화이팅!